어전에 옥패가 떨어졌다. 쨍그랑. 이것은 역적 정대감 가문의 옥패이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과연 복동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15년 전 눈 내리는 밤, 술에 취한 가난한 선비가 바위 아래서 우는 아기를 발견했다. 옥패를 목에 건 채 복을 주러 왔구나. 세상이 비웃었지만 선비는 술을 끊고 품팔이를 하며 아이를 키웠다. 자, 왔어요, 왔어. 이 물건 좋습니다. 싸요, 싸요. 그리고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로 자라 장원급제했다. 하지만 옥패 속에는 15년간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멸문당한 충신 가문의 비밀. 빛에 비춰야만 보이는 암호. 영모는 윤성길의 계략. 증거는 북악은행나무 아래. 과연 복동이는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역적의 누명을 벗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선택. 벼슬인가 효인가?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합니다. 주운 인연이 낳은 인연보다 깊었던 감동의 이야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부자의 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달빛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놈의 세상, 이놈의 인생. 술이나 마시고 죽어야지. 오늘도 빈손이로구나. 학봉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랐다. 폭설이 쏟아지는 한밤중이었다. 48살의 초라한 선비는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채 헛발질을 거듭했다. 손에 든 막걸리 주전자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한때 고을에서 제일 가는 서당 훈장이었다. 하지만 세도가의 아들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그 뒤로 10년 학봉은 술로 세월을 보냈다. 아내는 진작 떠났고 자식도 없었다. 남은 건 허름한 초가 한 채뿐이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학봉은 큰 바위 옆을 지나쳤다. 그런데 그때였다. 바람 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기 우는 소리였다. 학봉은 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분명했다.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학봉은 바위 쪽으로 다가갔다. 바위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비단 보자기였다. 짙은 남색 비단에 항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학봉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열었다. 작은 아기가 새빨갛게 울고 있었다. 아기의 목에는 옥패가 걸려 있었다. 윤기나는 푸른 옥이었다. 학봉은 주위를 둘러봤다. 눈밭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 이 아기를 버리고 간 것이었다. 학봉은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울다 지쳐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학봉은 망설였다. 제 한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주제에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아기의 작은 손이 학봉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학봉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학봉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비단 보자기로 단단히 감쌌다. 아기가 울음을 멈췄다. 학봉의 체온을 느낀 것이었다. 학봉은 눈물을 닦았다. 언제 흘렀는지도 모를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학봉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마을 과부에게 달려가 젖동량을 했다. 아기는 젖을 먹고 잠들었다. 학봉은 밤새 아기 곁을 지켰다. 동이 트자 학봉은 아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이마가 넓고 눈매가 또렷했다. 범상치 않은 인상이었다. 학봉은 아기의 목에 걸린 옥패를 들여다봤다. 옥패 표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학봉은 그 글씨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 아기를 버린 집안이 어디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학봉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다. 학봉은 나지막이 말했다.
복을 주러 왔구나. 그래, 내 이름은 복동이다. 아기가 눈을 떴다. 맑은 눈동자가 학봉을 바라봤다. 학봉은 그 눈을 보며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리라. 술을 끊으리라. 다시 사람답게 살리라.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초가집 안은 따뜻했다. 학봉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산은 고요했다. 학봉의 가슴에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이 피어올랐다. 학봉은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술독에 남은 막걸리를 모두 쏟아버렸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옷을 기웠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학봉은 품팔이를 시작했다. 남의 밭을 갈고 나무를 했다. 등에 복동이를 업고 일터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거지가 주운 아이 키운다더니 제 한 몸도 못 건사하던 주제에 저 아이 불쌍하다. 곧 굶어 죽겠네. 학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벌어온 돈으로 쌀을 사고 무명을 샀다. 복동이에게 입힐 옷을 지었다. 서툰 바느질이었지만 정성만은 가득했다. 복동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아이는 또래보다 빠르게 말을 배웠다. 3살이 되자 또박또박 말을 했다. 아버지. 복동이가 학봉을 부를 때마다 학봉의 가슴은 뭉클했다. 학봉은 복동이를 무릎에 앉히고 글자를 가르쳤다. 복동이는 신기하게도 한 번 본 글자를 잊지 않았다. 4살이 되자 천자문을 모두 외웠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학봉이 술을 끊고 성실히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눈초리도 많았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복동이가 열이 났다. 학봉은 혼비백산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다. 학봉은 산으로 뛰어가 약초를 캤다. 눈 속을 헤매며 오미자와 도라지를 찾았다. 손이 얼어붙고 발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다렸다. 밤새 복동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복동이는 다음날 아침 열이 내렸다. 학봉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복동이가 학봉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학봉은 울컥했다. 아이는 자기 몸이 아픈데도 아버지를 걱정했다. 학봉은 복동이를 꼭 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다짐했다. 봄이 왔다. 학봉은 작은 텃밭을 일구었다. 무와 배추를 심었다. 복동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었다. 학봉은 그런 복동이를 보며 흐뭇해했다. 여름이 되자 텃밭에 채소가 자랐다. 학봉은 채소를 팔아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 돈으로 복동이에게 종이와 붓을 사주었다. 복동이는 그것을 보며 눈을 빛냈다. 가을이 왔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사람들이 굶주렸다. 학봉도 어려웠지만 복동이만큼은 굶기지 않았다. 자신의 밥을 덜어 복동이에게 주었다. 복동이가 눈치채고 먹지 않으려 하자 학봉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배가 안 고프다. 복동이가 많이 먹어야 한다. 복동이는 울먹이며 밥을 먹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크면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겨울이 다시 왔다. 복동이는 5살이 되었다. 학봉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가르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학봉은 복동이에게 붓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복동아, 이제 글씨를 배워보자.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학봉은 먹을 갈았다. 복동이에게 일자를 쓰는 법을 보여주었다. 복동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복동이가 붓을 든 순간 학봉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손놀림이 남달랐다. 5살 아이의 손이 아니었다. 복동이는 먹을 묻힌 붓으로 천천히 일자를 그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학봉은 완성된 글씨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획이 똑바르고 힘이 있었다. 10살 아이도 쓰기 힘든 글씨였다. 학봉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어 올렸다. 다시 보고 또 봤다. 믿기지 않았다. 복동아, 다시 한번 써보겠니?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2자를 썼다. 그 다음은 3자를 썼다. 학봉은 점점 더 놀랐다. 복동이의 글씨는 한 획 한 획이 정확했다. 마치 몇 년을 연습한 사람의 솜씨 같았다. 학봉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늘이 이 아이에게 재주를 내린 것이 분명했다. 학봉은 복동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아이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학봉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다. 다음 날부터 학봉은 복동이에게 본격적으로 글씨를 가르쳤다. 복동이는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었다. 6살이 되자 사서삼경의 글귀를 붓으로 옮겼다. 7살에는 시를 지어 썼다. 학봉은 감탄할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이들도 복동이의 글씨를 보고는 혀를 내둘렀다. 어떤 이는 자기 아이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학봉은 거절하지 않았다. 학봉은 작은 서당을 열었다. 초가집 마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쌀이나 나무를 조금씩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학봉은 다시 훈장이 되었다. 10년 만이었다. 복동이는 10살이 되었다. 키가 훌쩍 컸다. 얼굴에는 총기가 가득했다. 복동이는 서당 아이들에게도 글씨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복동이를 따랐다. 복동이는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어느 날 이웃 고을의 선비가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왔다며 복동이에게 글씨를 청했다. 복동이는 공손히 절하고 붓을 들었다. 선비가 청한 글귀는 맹자의 한 구절이었다. 복동이는 먹을 갈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붓을 들어 일필이지로 써내려갔다. 선비는 완성된 글씨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이건 웬만한 명필보다 낫소. 이 아이가 정말 10살이오? 학봉이 웃으며 답했다. 하늘이 주신 재주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를 한양에 보내시오. 이런 재주를 여기 묻어둘 수는 없소. 학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복동이를 한양에 보낸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선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학봉은 고민에 빠졌다. 복동이는 12살이 되었다. 이제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복동이의 글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물처럼 여겨졌다. 부잣집에서는 돈을 주고 글씨를 청했다. 학봉은 그 돈을 모아두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지방 수령이 학봉을 불렀다. 수령은 복동이의 글씨를 보고 싶다고 했다. 학봉은 복동이를 데리고 관하로 갔다. 복동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령 앞에 섰다. 수령이 말했다. 그대가 복동이로구나. 소문이 자자하더니 과연 범상치 않구나. 복동이가 공손히 절했다. 수령이 붓과 종이를 내밀었다. 한 폭 써보겠느냐?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령이 청한 글귀는 충효를 말하는 문장이었다. 복동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들었다.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담았다. 글씨가 완성되자 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수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글씨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감탄했다. 이건 한양 명필들도 쓰기 어려운 경지로다. 학봉, 이 아이를 과거에 응시시켜야 하오.
학봉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거라니. 학봉 자신도 젊은 시절 떨어진 그 과거였다. 하지만 복동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랐다. 수령이 계속 말했다. 3년 뒤 대과가 열린다오. 그때까지 이 아이를 잘 준비시키시오.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소. 학봉은 깊이 절했다. 복동이도 따라 절했다. 관할을 나서는 길, 학봉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았다. 복동이가 학봉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학봉이 웃으며 답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늘이 너에게 재주를 준 것은 이유가 있단다.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금방 씩씩하게 웃었다. 학봉은 그런 복동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밤 학봉은 복동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한양에 대해, 앞으로의 삶에 대해. 복동이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급제하면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학봉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학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동이는 이미 학봉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급제든 낙방이든 상관없었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학봉은 알고 있었다. 복동이의 재주는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학봉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복동이 꼭 큰 사람이 될 거야.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학봉도 따라 웃었다. 초가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복동이의 미래도 그 바람처럼 밝을 것만 같았다. 복동이는 15살이 되었다. 3년 동안 학봉은 복동이에게 경서를 가르치고 글을 익혔다. 복동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봄이 왔다. 한양에서 사신이 내려왔다. 왕실 행사에 쓸 현판 글씨를 쓸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이었다. 각 고을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했다. 수령은 주저없이 복동이를 추천했다. 학봉은 복동이와 함께 한양으로 가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이 전별 잔치를 열어주었다. 한때 학봉을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축하해 주었다. 학봉은 감개무량했다. 길을 떠나는 날 아침, 복동이는 목에 걸린 옥패를 만졌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학봉이 한 번도 떼지 말라고 했던 옥패였다. 복동이는 옥패를 오단에 넣고 길을 나섰다. 한양까지는 보름이 걸렸다. 학봉과 복동이는 걸어서 갔다. 중간중간 주막에서 쉬었다. 복동이는 처음 보는 넓은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큰 강도 보고 높은 산도 넘었다. 학봉은 복동이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충신과 간신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 복동이는 아버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드디어 한양이 보였다. 거대한 성곽과 빼곡한 기와집들이 펼쳐졌다. 복동이는 입을 벌린 채 바라봤다. 학봉도 오랜만에 보는 도성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둘은 성문을 지나 거리로 들어섰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행상들의 외침소리, 술에 굴러가는 소리, 온갖 소리가 뒤섞였다. 복동이는 학봉의 손을 꼭 잡았다. 학봉이 웃으며 말했다. 겁내지 마라. 아버지가 곁에 있다. 둘은 관하로 향했다. 수령이 써준 추천서를 내밀었다. 관리가 서류를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마당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각 고을에서 올라온 서예가들이었다. 복동이는 긴장했다. 모두 나이가 많고 명망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복동이는 그중 가장 어렸다.
사람들이 복동이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어린 것이 뭐하러 왔나? 고을 수령이 농담을 했나 보지. 복동이는 고개를 숙였다. 학봉이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신경 쓰지 마라. 내 실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내관이 나와 주제를 발표했다.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는 글귀였다. 복동이는 먹을 갈았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붓을 들었다. 첫 획을 그었다. 그 순간 떨림이 사라졌다. 복동이는 오직 글씨에만 집중했다.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했었다.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글씨가 완성되었다. 복동이는 붓을 내려놓았다. 숨을 크게 쉬었다. 내관들이 글씨들을 거두어 갔다.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내관이 나왔다. 그리고 복동이를 가리켰다. 저 소년의 글씨를 전하께서 보시겠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복동이는 얼떨떨했다. 학봉이 복동이를 밀어주었다. 복동이는 내관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어전이었다.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복동이는 무릎을 꿇고 절했다. 떨리는 손으로 엎드렸다.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라.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다. 임금은 복동이의 글씨를 보고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좋구나. 이 나이에 이런 경지라니. 복동이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임금이 다시 물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복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소인의 아버지께 배웠사옵니다. 임금이 미소 지었다. 효자로구나. 좋다. 이번 현판은 내가 쓰거라. 복동이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 임금이 말을 이었다. 이 아이를 잊지 말라. 내관들이 복동이를 밖으로 안내했다. 복동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마당으로 나오자 학봉이 달려왔다. 복동이는 학봉을 붙잡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뽑혔어요. 학봉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학봉은 복동이를 꼭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처음 복동이를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축하해 주었다. 복동이는 사흘 동안 현판 글씨를 썼다. 온 정성을 다했다. 완성된 현판을 본 조정 신하들이 감탄했다. 임금도 크게 기뻐했다. 복동이에게 상을 내렸다. 학봉과 복동이는 한양에서 보름을 더 머물렀다. 복동이는 도성 구경을 했다. 학봉은 옛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 복동이의 재주를 칭찬했다. 돌아가는 길 학봉이 복동이에게 말했다. 이제 과거를 준비해야겠구나.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동이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학봉은 그런 복동이를 보며 흐뭇했다. 5년이 흘렀다. 복동이는 20살이 되었다. 키가 훤칠하게 컸고 풍채도 당당했다. 학문도 깊어져 경서에 통달했다. 글씨 실력은 더욱 원숙해졌다.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다. 학봉과 복동이는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말을 빌려 탔다. 고을 수령이 도와준 것이었다. 보름 만에 한양에 도착했다. 과거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전국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복동이는 시험장에 들어갔다. 학봉은 밖에서 기다렸다. 사흘 동안 시험이 이어졌다. 복동이는 최선을 다했다. 글을 짓고 시를 쓰고 정책을 논했다. 마지막 날에는 어전에서 직접 글씨를 써야 했다. 복동이는 떨리지 않았다. 이미 5년 전 어전에 섰던 경험이 있었다. 시험이 끝났다.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이 길게 느껴졌다. 학봉과 복동이는 주막에 묵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복동이는 불안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발표일이 왔다.
복동이는 박목을 보러 갔다. 사람들이 박목 앞에 빼곡히 모여 있었다. 복동이는 숨을 죽이고 박목을 올려다봤다. 장원급제. 복동이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다. 복동이는 믿기지 않았다. 다시 보고 또 봤다. 분명했다. 주변 사람들이 복동이를 알아보고 축하했다. 복동이는 비틀거리며 주막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제가 장원급제했어요. 학봉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울었다. 복동이도 따라 울었다. 둘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주막 주인도 축하주를 내왔다. 사흘 뒤 어전 회시가 열렸다. 임금이 친히 장원급제자를 만나는 자리였다. 복동이는 새 관복을 입고 궁궐로 들어갔다. 학봉도 함께 입궐할 수 있었다. 복동이는 임금 앞에 무릎 꿇었다. 임금이 복동이를 보며 기뻐했다. 5년 전 그 소년이로구나. 과연 장원급제를 했구나. 복동이가 절했다. 임금이 복동이를 가까이 오라 했다. 복동이가 어전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였다. 옥깃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쨍그랑. 옥패였다. 복동이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그 옥패가 끈이 끊어져 떨어진 것이었다. 옥패는 어전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내관이 옥패를 주워 올렸다. 임금 앞에 올렸다. 임금이 옥패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정이 술렁였다. 좌의정 윤판서가 나섰다. 60이 넘은 노신이었다. 윤판서가 옥패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전하, 이것은 역적 정대감 가문이 옥패이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복동이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학봉도 창백해졌다. 윤판서가 계속 말했다. 이 옥패에는 청주정씨 적장손이라 새겨져 있사옵니다. 또한 선조 31년 제작이라 분명히 적혀 있사옵니다. 임금이 옥패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과연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 임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윤판서가 복동이를 가리켰다. 저자는 15년 전 영모를 꾀하다 멸문당한 정대감의 후예이옵니다. 어찌 역적의 자손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사옵니까? 복동이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역적이라니. 자신이 역적의 후예라니. 학봉이 앞으로 나섰다. 전하, 소인이 15년 전 눈 속에서 이 아이를 주었사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윤판서가 비웃었다. 주었다 한들 핏줄은 속일 수 없소. 역적의 피가 흐르는 자를 어찌 조정해 둘 수 있겠소. 다른 신하들도 윤판서의 말에 동조했다. 임금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옥에 가두어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금부도사들이 복동이를 끌고 갔다. 학봉도 함께 잡혀갔다. 복동이는 믿을 수 없었다. 장원급제의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옥은 어둡고 축축했다. 복동이와 학봉은 나란히 갇혔다. 학봉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았다. 복동이는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역적의 자손인가요? 학봉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든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내 아들이다.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학봉이 계속 말했다. 내가 너를 주었을 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복동이가 학봉을 껴안았다. 학봉도 복동이를 안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국문이 시작되었다. 복동이와 학봉은 형조로 끌려갔다. 윤판서가 직접 국문을 주관했다. 윤판서가 복동이에게 물었다. 정대감의 영모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라.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손에 자랐을 뿐이옵니다.
윤 판서가 코웃음 쳤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정대감의 잔당들이 너를 숨겨 키웠을 것이다. 학봉이 소리쳤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눈 속에서 주운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윤 판서가 학봉을 노려봤다. 내 놈도 역적의 일당이로구나. 함께 처벌하리라. 학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동이가 울먹였다.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저만 벌하시옵소서. 윤 판서가 비웃었다. 국문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복동이와 학봉은 아는 것이 없었다. 윤 판서는 점점 초조해졌다. 복동이와 학봉은 다시 옥으로 돌아왔다. 둘은 지쳐 있었다. 복동이는 벽에 기대 앉았다. 학봉은 복동이 옆에 앉았다. 복동이가 옥패를 들여다봤다. 옥패는 압수되었다가 돌려받은 것이었다. 복동이는 옥패를 이리저리 살폈다. 표면의 글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청주정씨 적장손. 선조 31년 제작. 복동이는 옥패를 빛에 비춰봤다. 작은 창틀로 들어오는 햇빛에 옥패를 갖다 댔다. 그 순간 복동이는 숨을 멈췄다. 옥패 안쪽에 무언가 보였다. 아주 작은 글씨들이었다. 빛에 비춰야만 보이는 글씨들이었다. 복동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으려 했다. 글씨는 너무 작았다. 하지만 복동이는 서예가였다. 글씨의 획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능했다. 복동이는 천천히 글씨를 따라갔다. 학봉이 물었다. 무엇을 보느냐? 복동이가 답했다. 옥패 안에 글씨가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가. 학봉이 다가왔다. 하지만 학봉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복동이만이 볼 수 있었다. 복동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다. 땀이 흘렀다. 눈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복동이가 모든 글씨를 읽었다. 복동이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이건... 학봉이 물었다. 무엇이냐? 복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이에요. 정대감의 유언이에요. 복동이는 옥패를 다시 빛에 비췄다. 글씨를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복동이가 학봉에게 말했다. 영모는 윤성길의 계략. 증거는 북악은행나무 아래. 학봉이 놀라 되물었다. 윤성길이라면 지금 좌의정 윤판서를 말하는 것이냐?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동이는 옥패의 글씨를 모두 학봉에게 들려주었다. 정대감은 죽기 전 옥패에 진실을 남겼던 것이었다. 15년 전 영모를 꾸민 것은 윤성길이었다. 윤성길은 권력을 잡기 위해 임금을 해하려 했다. 정대감이 그 계략을 알아차렸다. 정대감은 증거를 모아 북악산 은행나무 아래에 묻었다. 하지만 윤성길이 한 발 앞섰다. 정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먼저 제거했다. 정대감의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오직 갓난아기였던 적장손만이 살아남았다. 정대감은 죽기 직전 아기에게 옥패를 채워주었다. 옥패 안에 진실을 새겼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복동이는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자신은 역적의 후손이 아니었다. 오히려 충신의 후손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복동이는 옥리를 불렀다. 상소를 올리고 싶다고 했다. 옥리가 비웃었다. 역적의 자손이 무슨 상소냐? 복동이가 간청했다. 제발 전하께 전해주십시오. 옥패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옥리는 귀찮다는 듯 가버렸다. 복동이는 좌절했다. 학봉이 복동이를 위로했다. 포기하지 마라. 기회가 올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복동이는 계속 상소를 쓰려 했다. 하지만 옥리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복동이는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젊은 내관 하나가 옥을 찾아왔다. 내관은 5년 전 복동이가 현판을 쓸 때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었다. 내관이 복동이를 알아봤다. 복동이 맞소?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장원급제했다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오? 복동이가 내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옥패의 비밀도 말했다. 내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 사실이오? 복동이가 옥패를 보여주었다. 내관은 옥패를 빛에 비춰봤다. 하지만 내관의 눈에는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복동이가 글씨의 위치를 짚어주며 설명했다. 내관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내가 전하께 아뢰어 보겠소.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소. 복동이는 내관의 손을 잡았다. 감사옵니다. 제발 부탁드리옵니다. 내관이 떠났다. 복동이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틀이 지났다. 아무 소식이 없었다. 복동이는 초조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금부도사들이 옥으로 들어왔다. 복동이와 학봉을 끌고 나갔다. 어전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임금이 복동이를 보며 물었다. 내가 옥패에 비밀이 있다 하였다지. 복동이가 무릎 꿇고 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복동이는 옥패를 올렸다. 옥패의 비밀을 설명했다. 임금이 옥패를 빛에 비췄다. 하지만 임금도 글씨를 볼 수 없었다. 윤판서가 나섰다. 전하, 저것은 역적이 꾸며낸 거짓이옵니다. 복동이가 소리쳤다. 아니옵니다. 빛의 각도를 바꾸고 눈을 가늘게 뜨면 보이옵니다. 임금이 여러 각도로 옥패를 살폈다. 신하들도 모여들었다. 그중 한 늙은 신하가 옥패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하, 보이옵니다. 정말로 글씨가 새겨져 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늙은 신하가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영모는 윤성길의 계략. 증거는 북악은행나무 아래. 윤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윤판서가 소리쳤다. 거짓이옵니다. 역적이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윤판서를 제지했다. 임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임금이 명했다. 당장 북악산 은행나무를 조사하라. 금부도사들이 달려갔다. 조정은 숨죽이며 기다렸다. 복동이도 학봉도 숨을 죽였다. 윤판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금부도사들이 돌아왔다. 손에 철암을 들고 있었다. 금부도사가 철암을 임금 앞에 올렸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하였사옵니다. 임금이 철암을 열었다.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다. 임금이 문서를 하나하나 살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문서에는 윤성길의 역모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함께 모의한 자들의 명단도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임금이 윤판서를 노려봤다. 윤판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성길, 내가 역적이었구나.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신하들이 윤판서를 꾸짖었다. 윤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임금이 명했다. 윤성길을 당장 옥에 가두라. 국문하라. 금부도사들이 윤판서를 끌고 갔다. 윤판서는 비틀거리며 끌려갔다. 조정에 남은 신하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임금이 복동이를 바라봤다. 임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임금이 말했다. 정대감은 충신이었구나. 짐이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었구나. 임금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복동이도 눈물을 흘렸다. 학봉도 울었다. 조정의 신하들도 따라 울었다.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윤성길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철암 속 문서들은 윤성길의 필체로 가득했다. 함께 모의한 자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윤성길은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함께 모의했던 자들이 하나둘 잡혀왔다. 그들은 모두 자백했다. 윤성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국문 사흘째, 윤성길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 15년 전 권력을 잡기 위해 역모를 꾸몄다고 했다. 정대감이 그 계략을 알아차렸고 윤성길은 오히려 정대감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했다고 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15년 동안 좌의정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진짜 역적이었다니. 신하들은 분노했다. 백성들도 소문을 듣고 분노했다. 임금은 통곡했다. 어전에 혼자 앉아 밤새 울었다. 충신을 역적으로 만든 것은 자신이었다. 정대감의 가족들을 죽게 한 것도 자신이었다. 임금은 괴로워했다. 며칠 뒤 조정회의가 열렸다.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말했다. 짐의 잘못이오. 짐이 간신의 말에 속아 충신을 죽였소. 신하들이 임금을 위로했다. 하지만 임금의 마음은 무거웠다. 임금이 명을 내렸다. 윤성길과 그 일당을 모두 처형하라. 정대감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라. 윤성길은 저작거리에서 효수되었다. 함께 모의한 자들도 모두 처형되었다. 백성들이 거리에 모여 환호했다. 정의가 바로 선 것이었다. 임금은 정대감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정대감에게 시호를 내렸다. 충정공이라는 시호였다. 정대감의 묘를 찾아 단장했다. 신도비를 세웠다. 복동이는 정식으로 정대감의 적장손으로 인정받았다. 정씨 가문은 복권되었다. 빼앗겼던 땅과 재산도 돌려받았다. 복동이는 하루아침에 양반 대감의 손자가 되었다. 조정은 복동이를 높이 평가했다. 장원급제의 충신의 후손이라니. 신하들은 복동이를 칭찬했다. 임금도 복동이를 아꼈다. 어느 날 임금이 복동이를 불렀다. 복동이가 어전에 나아갔다. 임금이 웃으며 말했다. 정복동, 그대의 공이 크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진실이 영영 묻혔을 것이오. 복동이가 절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계속 말했다. 그대의 장원급제를 축하하오. 이제 벼슬을 내릴 것이오. 신하들이 박수를 쳤다. 복동이는 감격했다. 하지만 복동이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학봉이었다. 복동이는 궁궐밖 주막에 머물고 있는 학봉을 찾아갔다. 학봉은 복동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복동이가 학봉 앞에 무릎 꿇었다. 아버지. 학봉이 복동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양반 대감의 손자다.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학봉은 복동이를 꼭 안았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복동이가 학봉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벼슬을 받으면 아버지를 모실 수 있어요. 학봉이 웃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학봉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복동이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조정회의가 다시 열렸다. 임금이 복동이를 불렀다. 복동이가 어전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했다. 정복동, 그대에게 홍문관 교리 벼슬을 내리노라. 홍문관 교리는 높은 벼슬이었다. 신하들이 축하했다. 복동이는 절을 올렸다. 하지만 복동이의 마음은 무거웠다. 복동이는 벼슬을 받으면 한양에 머물러야 했다. 학봉과 떨어져야 했다.
복동이는 그것이 견딜 수 없었다. 복동이는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복동이는 학봉과 마주 앉았다. 학봉이 물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복동이가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와 떨어지기 싫습니다. 벼슬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학봉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벼슬은 내 꿈이었잖느냐? 복동이가 울먹였다. 아닙니다. 제 꿈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학봉의 가슴이 뭉클했다. 학봉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효자로구나. 하지만 너는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학봉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복동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학봉도 복동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결심했다. 어전으로 나아가 임금께 간청하기로 했다. 학봉이 말렸지만 복동이는 듣지 않았다. 복동이는 궁궐로 들어갔다. 임금을 아련했다. 임금이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복동이가 무릎 꿇었다. 그리고 땅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전하, 소신에게 벼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조정이 술렁였다. 신하들이 놀랐다. 임금도 당황했다. 임금이 물었다. 무슨 말이냐? 왜 벼슬을 거부하느냐? 복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전하, 소신을 키워주신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사옵니다. 벼슬보다 효가 먼저이옵니다. 임금이 복동이를 바라봤다. 복동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임금이 다시 물었다. 그대의 양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냐? 복동이가 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학봉이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으나 정은 친부보다 깊사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다. 신하들이 복동이를 바라봤다. 임금도 말없이 복동이를 내려다봤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의 효심이 지극하구나. 복동이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소인을 눈 속에서 주어 키우셨사옵니다. 술을 끊으시고 품팔이를 하시며 소인을 가르치셨사옵니다. 소인이 오늘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이옵니다. 복동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인은 아버지를 버릴 수 없사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신하들이 숙연해졌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임금도 가슴이 뭉클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임금이 말했다. 정복동, 고개를 들어라.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다. 임금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다. 임금이 말했다. 짐이 그대의 효심에 감복했노라. 그대가 원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복동이가 놀라 임금을 바라봤다. 임금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대의 재주를 묻어둘 수는 없다. 그대는 고향에서 서당을 열어 후학을 가르치거라.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다른 길이니라.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복동이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임금이 웃었다. 일어나거라. 짐이 그대에게 하사품을 내리리라. 서당을 짓는 데 쓰거라. 신하들이 박수를 쳤다. 복동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한 늙은 신하가 나섰다. 전하, 소신도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신하가 복동이를 보며 말했다. 소신은 50년 벼슬살이를 했사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극한 효심은 처음 보옵니다. 정복동, 그대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요. 다른 신하들도 동조했다. 모두 복동이의 효심을 칭찬했다. 복동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어전 회의가 끝났다. 복동이는 궁궐을 나섰다.
주막으로 달려갔다. 학봉이 마당에 서 있었다. 복동이가 학봉을 끌어안았다. 아버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요. 학봉이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냐? 복동이가 어전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학봉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복동이의 눈을 보고 사실임을 알았다. 학봉이 복동이를 꼭 안았다. 고맙다, 복동아. 복동이도 학봉을 안았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아버지.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주막 주인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사흘 뒤 임금이 하사품을 보냈다. 은자 100냥과 쌀 100섬이었다. 또한 친필로 쓴 현판도 함께 보냈다. 현판에는 의연서당이라 쓰여 있었다. 의로운 인연의 서당이라는 뜻이었다. 복동이와 학봉은 하사품을 받고 감격했다. 복동이는 현판을 소중히 안았다. 학봉도 현판을 어루만졌다. 임금님의 글씨로구나. 복동이가 웃었다. 이 현판을 서당에 걸겠습니다. 둘은 한양을 떠날 준비를 했다. 마지막 날 복동이는 정대감의 묘를 찾았다. 묘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 할아버님, 손자 복동이 인사드립니다. 할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복동이는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복동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학봉과 복동이는 한양을 떠났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가벼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학봉이 말했다. 행복하냐? 복동이가 웃으며 답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합니다. 학봉도 웃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앞에는 고향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향에 도착한 복동이와 학봉을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다. 모두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 복동이가 장원급제했다는 것, 충신의 후손이라는 것, 하지만 벼슬을 마다하고 돌아왔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의 효심에 감동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복동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학봉도 웃으며 인사했다. 복동이는 임금이 하사한 은자와 쌀로 서당을 짓기 시작했다. 마을 어기 넓은 터에 기와집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왔다. 석 달 만에 서당이 완성되었다. 서당은 크고 아름다웠다. 넓은 마루와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마당에는 큰 은행나무를 심었다. 복동이는 임금이 하사한 현판을 정문에 걸었다. 의연서당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빛났다. 서당개원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복동이의 소문을 듣고 자식을 맡기러 온 것이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이도 있었다. 복동이는 모두 받아들였다. 신분을 묻지 않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동이의 말에 사람들이 감격했다. 첫날 30명의 아이가 입학했다. 복동이는 학봉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다. 학봉도 옛솜씨를 되찾아 열심히 가르쳤다. 서당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부자 아이들에게는 학비를 받았다. 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가르쳤다. 또한 밥과 옷도 제공했다. 복동이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다. 1년이 지났다. 서당은 점점 커졌다. 이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했다. 복동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가르쳤다. 글도 가르치고 글씨도 가르쳤다. 학봉은 복동이를 도왔다. 어린 아이들을 맡아 천자문을 가르쳤다. 학봉은 행복했다. 다시 훈장이 된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복동이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한양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왔다고 했다. 복동이와 학봉은 놀라 사신을 맞았다. 사신이 임금의 교서를 읽었다.
임금은 의연서당의 소문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다. 그리고 서당에 쌀과 책을 하사했다. 또한 복동이에게 명예직 벼슬을 내렸다. 복동이는 감격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 사신이 떠난 뒤 복동이는 학봉에게 말했다. 아버지, 임금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학봉이 웃었다. 내 효심을 높이 사신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2년, 3년, 5년이 지났다. 서당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의연서당 출신 학생들이 과거에 급제하기 시작했다. 복동이의 명성도 높아졌다. 학봉은 건강하게 나이를 먹었다. 60이 되고 70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매일 아이들을 가르쳤다. 복동이는 학봉을 극진히 모셨다. 복동이는 장가를 들었다. 착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다. 복동이 부부는 학봉을 친부모처럼 섬겼다. 학봉은 손주들을 보는 기쁨도 누렸다. 학봉이 80이 되던 해였다. 학봉은 여전히 건강했다. 어느 봄날 학봉이 복동이를 불렀다. 둘은 서당 마루에 앉았다. 학봉이 복동이의 손을 잡았다. 복동아, 나는 행복했다. 복동이가 눈시울을 붉혔다. 저도 행복합니다, 아버지. 학봉이 웃었다. 너를 주운 날을 잊을 수가 없구나. 눈 속에서 우는 너를 안았을 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 복동이가 학봉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절 주우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학봉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다. 너는 나에게 희망이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당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학봉이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학봉은 90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복동이는 평생 학봉을 아버지라 불렀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다. 학봉이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의 효심을 칭찬했다. 서당 아이들도 복동이를 본받았다. 의연서당은 효를 가르치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학봉이 90에 편안히 눈을 감았다. 복동이는 3년상을 치렀다. 학봉의 묘를 정성껏 단장했다. 매년 제사를 지냈다. 복동이는 평생 학봉을 그리워했다. 복동이도 나이가 들었다. 60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당을 운영했다. 이제는 손잡벌 되는 제자들이 복동이를 도왔다. 서당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다. 복동이는 서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당의 은행나무가 무성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동이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마을 사람들이 복동이를 보며 말했다. 주운 인연이 낳은 인연보다 깊구나. 또 다른 이가 말했다. 혈육이 아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보여주었네. 복동이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은행나무 잎이 흔들렸다. 마치 학봉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복동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서당의 아이들은 오늘도 글을 읽었다. 그 목소리는 청아했다. 복동이와 학봉이 함께 앉아있던 마루까지 들렸다. 복동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의연서당은 100년 넘게 이어졌다. 복동이의 후손들이 서당을 지켰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사람들은 의연서당을 말할 때마다 복동이와 학봉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운 인연이 맺은 정. 그 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배웠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눈 내리던 그날 밤 학봉이 복동이를 주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었다. 그 인연은 두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의연서당의 마루에는 오늘도 햇살이 비친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이 공부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복동이와 학봉의 정신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진다.